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에 대한 공부가 시작이 돼요. 한옥에 대한 공부는 두 가지 방식이었죠. 하나는 실제 한옥을 보면서 하는 공부와 책이나 동영상 등을 보면서 하는 공부. 근데 사실은 공부라기보다는 즐기는 게 컸던 것 같아요. 답답했던 마음 혹은 무언가를 잊고자 하는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하고 있는 글 이런 것들이 조금 풀리지 않았었던 시기여서 어떤 회피라기보다는 좀 쉬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옥을 바라봤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책도 읽고 한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을 이제 오늘 이 강에서는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강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제 소설의 내용이기도 했던 어떻게 집과 사람이 같은 존재로 보이게 됐느냐, 그리고 우리 선조 조상들이 어떤 그런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혹은 증거들이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한 3강일 것 같고요. 이제 4강은 또 그것이 또 확장된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한옥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과정, 이 한옥들을 보고 여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집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집으로 보이는 건 박재삼 씨는 사람이 집으로 보이신 거고 저는 집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문장이, 그 내용이 이 문단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등단작이었던 귀가의 5번째 문단입니다. 집이 사람으로 보일 때에야 비로소 도편수가 된다는 말을 남겼다. 목수가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집을 해체하는 목수가. 오래된 옛집은 허리가 굽은 노인으로, 반듯하고 고졸한 집은 선비로, 산속 암자는 초연한 노승으로 보여야 한다. 양반인 것 같지만 격없이 화려하게 지어 기생인 집이 있고, 비로한 객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준엄한 어사의 품위를 갖춘 집이 있다. 같은 촌부라 하더라도 사임당 같은 집이, 용부의 부족한 심성이 드러나는 집이 있다. 폐가가 되었을 때도 무관의 기품이 드러나는 집이 있고, 인색하고 옹졸한 성품이 드러나며 볼품 없어지는 상인의 집이 있다. 본체는 번듯하지만 아래체는 남루한 집이 있고, 부족한 본체지만 아래체와 의지하며 조화로운 집터를 만들어가는 집이 있다. 말은 없지만 속정이 깊어 기대고 싶은 집이 있고, 치장은 화려하나 내용이 없어 오래 머물 수 없는 집이 있다고 했다. 목수의 말을 빌렸지만 이게 제 가치관입니다. 집은 사람인 것 같고 사람은 집을 닮아간다 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돼요. 이러한 가치관이 생성된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집을 볼게요. 다음 보실 집은 이 문장 속에서 반듯하고 고졸한 선비가 아니라 반듯하고 고졸한 노인입니다. 반듯하고 고졸한 노인과 같은 집이 다음에 보실 집입니다. 이 집입니다. 전북 장수에 있는 집인데요. 지붕이 슬래트죠. 지붕의 형태는 우진각입니다. 우진각 위에 맞배를 올리면 팔짝 지붕이 돼요. 그 지붕 얘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할게요. 고추밭 사이에 있는 집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본 집입니다. 딱 보면 좋은 집이다, 오래된 집이다, 강점기 이전이겠구나, 1700년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집을 딱 보면. 근데 대충 거의 맞아요. 집을 오래 보다 보니까. 고추밭 사이에 있는 집이었는데 되게 오래된 집이다.
저건 분명 강점기 이전 집일 거야. 잘 지은 집일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고추가 아니라 배추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집들은 대문이 없으니까 편하게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쓱 봐도 되죠. 이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집의 마루, 툇마루 좌측에 있는 기둥입니다. 나무가 일단 단단해 보이죠. 춘향목 같죠. 춘향목. 춘향역에 주로 들어왔던 나무들이 아주 송진도 많고 단단하고 곱고 좋아서 춘향목이라는 말이 좋은 소나무를 일컫는 대명사처럼 됐는데, 이 나무도 되게 따글따글하니 아주 좋아 보이죠. 톱 지나간 자리가 좀 보입니다. 톱 지나간 자리가. 그러니까 이 집은 일단 전기톱이나 어떤 공장식 제재소에서 켠 목재가 아니라 손으로 켠 목재예요. 딱 톱날 자국이 지나가 있으니까요. 장여 받침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예뻤어요. 장여 받침. 장여 받침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저는 이제 뭐 전통 건축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향교나 절이나 궁궐 건축 같은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정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민가, 서민들, 양반집은 조금 관심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런 민가 서민들의 서민집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고 그런 집들을 주로 봤고 많이 봤는데, 장여 받침이 있는 집도 못 봤지만 장여 받침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도 못 봤어요. 이 선이 너무 고와요. 마치 저는 이 장여 받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민가, 맹사성 고택의 그런 뭐랄까, 보아지는 이제 이 받침을 이야기하는 건데, 맹사성 고택의 부재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길게 뻗었고 은은한 곡선을 가졌고, 은은한 곡선이 마주보고 있고 삼각형을 그리고 있고, 장여 받침 위에 있는 게 장여죠. 장여를 다 돌렸습니다. 집 사면을. 그러니까 그냥 3칸 초란 집이지만 아주 정성 들여 지은 집이에요. 대충 지은 집이 아닙니다. 옛날 선비들 뭐 삼간집 얘기 많이 하거든요. 초가 3칸 지어내요.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이렇게 3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3칸집이야말로 정말 어떤 가장 정성 들여 지은 집이고 가장 귀하게 여길 만한 집이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평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향교, 절, 그다음에 고관대작의 집, 양반의 집도 보호해야 되지만 오래된 삼칸집, 200년, 300년 된 이런 삼칸집도 좀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장여 받침입니다. 보아지예요. 이 아지라는 말이 저는 무슨 새끼라는 뜻 같아요. 강아지, 송아지, 이 새끼들에게 아지가 붙거든요. 얘는 보아지예요. 보의 아지, 보의 새끼. 그러니까 이런 뭐 들보가 많죠. 대들보도 있고, 뭐 충량, 뭐 우미량, 뭐 이 량이 이제 대들보란 뜻도 있고 돌이란 뜻도 있고 막 그런데, 이 들보의 아지가 이 보아지입니다. 이게 있으면 어떤 대들보가 두꺼워지는 역할, 기둥이 튼튼해지는 역할을 해주죠. 이 보아지의 선도 네모나지 않죠. 여기를 탁 땄습니다. 지금 예쁘게 땄고, 지금 이 틈 하나 벌어진 곳이 없어요. 아주 처음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죠. 여기 이 장여 받침도 비틀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면이 딱 맞죠.
뭐랄까요? 이 수평축, 수직축의 이동이 전혀 없으니까 이 집은 완전 처음 지었던 상태와 동일합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물이겠죠. 이 집의 벽입니다. 기둥이고 기둥에 벽선이 들어갔어. 이걸 벽선이라고 하는데요. 벽 옆에 붙어 있는 이제 목재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기둥과 여기 이 사이가 그냥 이 기둥 이 벽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껴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재 인방재겠죠. 인방재와 기둥이 결합되어 있고 벽선과 기둥이 결합되어 있고 벽선과 인방재와 기둥이 결합되어 있어요. 얘는 종축, 횡축이 전혀 어떤 흔들림에도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틀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반드시 지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턱을 줬어요. 나비장처럼 턱을 딱 줘서 이게 아무리 뭐 밀려도 밀릴까요? 여기에서 아무리 밀려도 밀릴까요? 위아래도 밀리지 않죠. 여기 이렇게 모서리 줬으니까. 그래서 뭐 지진이 나도 이 집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100년 이상 된, 이 집은 정확히 100년 이상 된 집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석가래에 연층 구멍도 있고 그러거든요. 연층 구멍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틈 하나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조금 벌어졌겠지만 틈 하나 벌어지지 않은 집입니다. 이게 조선의 삼간집입니다. 민중들이 살았던 집이고 민중들이 지었던 집이고 일본 건축 보면 되게 막 하항도 있고 높고 크고 우람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일본 건축도 상당히 좀 앞서 나간 건축물 같던데 제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건축물들을 꼼꼼히 봤는데 민가에 이렇게 뭐랄까 초라한 한옥집에 이렇게 정성을 다한 걸 못 봤어요. 제가 이제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이 집이 그 어느 경복궁에 있는 궁궐보다 어떤 향교보다 어떤 사대부의 집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집이라고 봐요. 정성이 들어갔기도 했지만 민중이 살았던 집이기도 하고. 자, 벽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 그 소설에 보면 설외, 누외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제 서 있으니까 설외, 누워 있으니까 눌외, 엮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일일이 새끼를 꽂아 엮은 다음에 황토를 이렇게 미장을 했습니다. 100년 이상 된 건데도 그대로 있죠.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그냥 미장만 더 하면 그냥 이 벽은 온전한 집이 되겠죠. 삼칸집입니다. 삼칸 초가집. 이런 집들을 이제 보고 다녔죠. 이때는 뭐 사진도 못 찍을 때예요. 이렇게 뭐 여기는 막 남고 여기는 잘리고 사진도 못 찍을 텐데 여기는 함양 계평마을에 있는 집입니다. 저는 이 집이 참 좋더라고요. 맛배집이에요. 맛배, 지붕이 맛배죠. 얘는 우진각, 얘는 맛배. 우진각 위에 맛배를 올리면 이렇게 팔척 지붕이 됩니다. 얘는 우진각의 기본 형태고 얘는 맛배의 기본 형태죠. 이게 이제 이건 논산 명재고택인데요. 이 집도 아주 좋은 집입니다. 제 기준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겠죠. 이렇게 팔척 지붕이 됩니다. 이 집도 그 진안에 있는 제 집 같은 느낌이 있죠. 이 면면은 보세요. 여기는 여백이 있고 여기는 나눴죠. 3칸으로 나눴고 여기는 여백을 줬고 여기는 소매인방을 넣었어요. 변화가 있는 집이죠. 계산된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4칸으로 나눴고 주었고 부엌이 있고 양쪽 끝을 대칭이 되게 달아놨죠. 우리 집들, 옛날 집들을 보면 다 대칭입니다. 외부에서 봐도 대칭이고 내부에서 봐도 대칭이에요.
이제 물론 반자를 쳐서 가려지기도 했지만, 근데 또 마냥 대칭은 아니에요. 비대칭 속에 대칭이 숨어 있고 대칭 속에 비대칭이 숨어 있고, 그래서 조화를 이뤄가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잘나 보이고, 뭐 그런 것처럼 대칭이 있기, 반듯한 게 있기 때문에 곡선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곡선이 있기 때문에 직선은 더 반듯해 보이고. 그렇죠. 용마루가 반듯하지만 이 안에 곡선이 숨어 있어요. 이 곡선이, 유려한 곡선이 있기 때문에 용마루는 더 반듯해 보이기도 하고. 대칭을 주었습니다. 이게 대청마루죠. 대청마루. 여기서 이제 주로 제산을 지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을 참 좋아합니다. 개평마을에 아주 여러 번 갔거든요. 기억하기로는 한 4번, 5번 정도 간 것 같은데, 갈 때마다 꼭 이 집을 봅니다. 토방돌도 잘 쌓죠. 이렇게 돌을 쌓을 때는 지그재그로 쌓아야 돼요. 돌이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게 잘 쌓아요. 마당엔 잔디가 양잔디 같죠. 조선 잔디가 아니라. 저는 잔디가 습기를 먹기 때문에 뭐 한옥 마당에 잔디를 까는 걸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깐다면 저는 이렇게 양잔디를 깔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잔디보다 양잔디가 좀 더 뭐랄까 높이 자라지 않고 바닥에 깔리는 성질이 있어서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이 집의 내부입니다. 오량집이에요. 도리가 5개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종돌이죠. 넷, 이 바깥쪽에 하나, 5. 오량. 돌이라는 뜻죠. 이조량이 오량집입니다. 민가에선 드물죠. 뭐 보통 3칸집인데 석가래에서 한번 나눠지고 여기서 나눠지기 때문에 약간 굴곡이 졌죠. 굴곡이 져서 이 안에 적심을 쌓고 지붕에 물매를 잡아갑니다. 이게 대들보겠죠. 대들보의 곡률이 기가 막혀요. 이 도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종보죠. 종보를 올리기 위한 딱 그 지점에 정확히 곡률이 있는 대들보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목수가 이 대들보감을 발견했을 때 아주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아요. 환호성을 질렀거나 아니면 속으로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막걸리라도 한 잔 마셨을 겁니다. 그날 밤에. 아주 맞춤한 대들보를 구했죠. 저는 이 대들보가 더 마음에 드는 이유가 굵지 않아서 좋아요. 요즘 보면 대들보 엄청 굵은 거 사용하고 반듯한 대들보를 사용하는데, 저는 도리는 반듯하지만 대들보는 조금 휘어있고, 또 너무 굵은 게 아니라 적당히 이 장여죠. 도리에 맞춤한 비율이 있는 어울리는 대들보를 써야지, 지나치게 굵은 대들보를 쓰는 건 뭐랄까 전체적인 비율이 깨지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강의 전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조금 남겼죠. 딱 맞게 떨어뜨리지 않고 조금 그런 여유를 좀 부렸습니다. 여기는 소매인 방이 없네요. 이 집은 분명 일제강점기 이전 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좋은 집입니다. 이런 집들이 이제 보면서 뭐 대청마루에 앉아 있기도 하고 주변을 거닐기도 하고 하면서, 뭐 길게 볼 때는 하루를 볼 때도 있고 짧게 볼 때는 반나절을 볼 때도 있고 보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집을 이렇게 고쳤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쳤구나, 이렇게 지을 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배우고 많이 반성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명제고택입니다. 저는 4대부 지방에서 명제고택이 제일 좋더라고요. 논산. 산이 우아하죠. 산선이 소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사칸이에요. 뭐 우리나라 선조들은 홀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뭐 3, 9 이런 숫자들. 그래서 3월 삼진날 화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9월 9일 중양절을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양이 겹쳤다, 양기운이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등고라는 시가 있었던가요? 여하튼 근데 여긴 사칸집이죠. 사칸집인데 너무 뭐랄까 멋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담백한 선비의 모습이 드러나요. 여기에도 소매인방이 없죠. 기둥도 굵지 않아요. 마루도 그렇게 굵은 거 쓰지 않았어요. 머름은 들어갔죠. 이 머름은 이제 제가 이 머름을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의장적, 그러니까 좀 예쁘게 꾸미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머름이 있는 공간은 넘어다니지 말라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밖을 내다보는 공간이거나 어떤 그런 어떤 풍경을 보는 공간이지 통로가 아니다, 이런 의도 같아요. 사실은 이게 머름이지만 바닥이 마루 높이가 아니라 여기보다도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이 이 머름을 넘어가려면, 민가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좀 모습이 좀 엉거주춤하기도 하고 조금 좀 뭐랄까 의연한 모습이 좀 덜해지죠. 그래서 넘어다니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머름이 있으면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멋을 안 보통 이런 집이면 이제 석가래 위에 부연이라 해서, 제가 부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드릴 텐데, 부연도 올릴 법한데 그런 게 없어요. 소박해서 저는 더 좋아하는 사대부침입니다. 근데 기단이 조금, 저는 이렇게 이게 지금 공장에서 나온 다듬석 같은 느낌인데, 이거보다는 좀 자연석으로 이렇게 좀 멋있게 쌓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붕선이 좋죠. 자, 명제고택 안채인데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안채예요. 일단 기단이 사대부가에 이런 집을 이렇게 뭐랄까 면맞춤, 면쌓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엉성하게 쌓았나? 이건 후대가 고친 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지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반듯반듯한 다듬석을 이용해서 하지 않았을까. 자연석을 했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좀 촘촘히 쌓았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엉성하게 수리를 했지? 문화재인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기둥이 보면 동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기둥을 좀 덧댔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춧돌이 주저앉았거나, 기단이 약해서 주춧돌이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집을 높였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이걸 하더라도 좀 이렇게 단순히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촉을 꼈을 것 같거든요. 안에서도 촉을 끼지만 바깥에서도 나비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좀 견고하게 틀어지지 않게, 어떤 집처럼요. 아까 전북 장수에 있었던 삼칸 한옥처럼 견고하게 했을 것 같거든요. 보기에 뭐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보기에 좋지 않으니 조금 그 껴맞춤 방식을 정교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게 참 이 명제고택에 어울리지 않는 수리 방법이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하지만 이 집 자체는 되게 선비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흘림을 좀 줬죠. 이 정도 가옥이면 기둥도 되게 두꺼운 것을 썼을 것이고, 여기 그냥 장여에 도리가 올라갔을 뿐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 막 소로에 창방을 넣었을 것 같기도 하고, 창방, 소로, 장여, 도리도 네모난 민도리가 아니라 둥그런 굴도리를 넣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둥도 좀 두꺼운 거 썼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 뭐랄까 사대부임에도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박한 규모는 클망정 그다음에 어떤 집의 격식은 지킬망정 과하게 치장을 하지 않은 집이어서 되게 좋은 집인데 이러한 실수들은 누가 이렇게 했을까? 후대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옛 선비들의 가치관이나 수준을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볼 때마다 아쉬운 사진입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집입니다. 맹사선 고택이죠. 이 집이 작아 보이는데 꽤 큰 집이에요. 사실은 이 집의 외관도 멋있지만 내부가 너무 멋있어요. 굉장히 조각이 디테일하고 아름다운 집입니다. 비대칭의 대칭이죠. 여기와 길이가 달라요. 얘가 좀 잘라져 있죠. 왜냐면 이제 여기가 빛이 또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여기도 짧죠. 이 처마에 비해서. 하지만 이 전체를 봤을 땐 대칭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대칭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대칭 속의 대칭 뭐 이런 것들. 저는 차라리 요 기단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기단보다 큰 돌과 작은 돌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아름다운 기단을 만들어가죠. 큰 돌은 작은 돌이 의지할 수 있게 틀을 잡아주고, 작은 돌은 큰 돌에 의지하면서 전체를 이뤄가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요. 어떤 돌은 수직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돌은 수평으로 눕기도 하면서 조화로운 기단 바탕을 쌓이고 그 위에 이 기단 바탕 위에 집이 올라가는 형태. 이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맹사선 고택이 훨씬 아름답게 보입니다. 뭐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기단만 따졌을 때 지붕도 반듯해 보이지만 이 안에 곡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옥을 보는 멋입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이 지붕을 올린 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듯해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 집이 지어졌을 때부터 이 처마의 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이 반듯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집들은 이렇게 끝들을 사실 살짝 이렇게 올리거든요, 보통. 들어 올리는데 이렇게 반듯한 이유는 이 곡선을 살리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선이 있기 때문에 곡선이 우아해지고, 곡선이 있기 때문에 직선은 더 강직해 보이죠. 이게 조화로움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반듯해 보였지만 이렇게 아주 꽤 큰 용마루죠. 용마루에 곡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옥의 멋이라는 생각도 들고, 벽도 또 여기도 이 황토로 한 벽이 예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창문만 탁 있고 벽선이 없어서 여백미가 좀 있죠. 아름다운 한옥입니다. 이런 책들을 봤습니다. 이건 이제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뭐 이거 몇 배 되는 책들을 쭉 봤죠. 제가 다음 강의에서 할 때의 많은 이야기들이 한국의 집지킴이라는 책 속 김광원 선생님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김광원 선생님 책을 거의 다 봤는데 한옥에 관련된 것들을 꽤 많이 봤는데,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많이 섞여서 이 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죠. 지금은 더 많은데 이 사진은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망모당입니다. 망모당.
이게 되게 한문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그 정자라고 해요. 중국의 제가 지금 원고를 안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어떤 그 관직이 높은 사람과 관련된 전주 풍패지관이라는 현판을 쓰신 객사의 풍패지관이라는 현판을 쓰신 분이 쓴 글씨라고도 하고 아주 사연이 되게 많은 그런 집인데요. 저는 이 정자를 굉장히 아름답게 봤어요. 이 장열을 바치는 소로, 이 소로를 바치고 있는 이 부재들의 조각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름답고요. 이 집을 이루는 곡선들이 또 되게 우아한 그런 집인데요. 지붕도 아주 뭐 날렵하게 잘 만든 집인데 수리가 한 게 조금 저는 걸려요. 자꾸 이 수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떠 있죠. 기둥과 주춧돌 사이가. 목재도 이 목재가 과연 이 집의 이 정자의 품격에 어울릴 만한 목재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이런 부분 보시면 이 전기톱으로 딴 자국입니다. 먹줄이 아니라 연필줄이죠. 이 목수들은 끌질을 할 때 그런다고 해요. 먹줄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러니까 먹줄까지 끌로 파낼 것이냐 먹줄을 남겨서 파낼 것이냐의 정교함으로 끌질을 하고 집을 짓고 집을 수리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끌이 아니라 전기톱으로 된 자국이거든요. 연필을 쓱 그었고 그냥 전기톱으로 쭉 했고 틈도 엄청 벌어져 있어요. 아까 3칸 한옥집 보셨죠? 100년 이상 된 집이 정말 바늘 들어갈, 정말로 실제로 바늘이 들어갈 틈도 없는데 100년이 지났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집은 바늘이 아니라 끌도 들어갈 만한 틈이 있고, 이것도 대충 이렇게 딴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옛 것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우리 옛 것들을 대하는 마음이 좀 식었구나, 좀 더 정성을 들여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 집이에요. 목재도 과연 이 집에, 이 정자에 맞는 목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반면에 이 선조들이 했던 이 어떤 이런 조각들은 참 아름답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현대인들이 집을 생각하는 가치관과 옛선조들이 집을 생각했던 가치관의 변화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부안이었던 것 같아요. 부안 지나가다가 세워서 본 집인데요. 지붕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기와가 목수에게 물어봤더니 이걸 SM 기와라고 한대요. SM 기와. 그래서 제가 일본식 기와죠. SM이 일본에서 나온 말인가? 혹은 일본식 기와를 칭하는 말인가? 했는데 아니랍니다. SM은 그냥 시멘트의 준말이에요. 시멘. SM이 시멘트를 뜻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게 목수가 저를 놀리려고 그런 건지, 실제로 시멘트 기와를 SM이라 부르는 건지, 하여튼 그분이 저에게 장난을 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일본식 기와인데요. 일본식 기와는 암수가 한 몸이에요. 암키와 수키와가 한 몸이에요. 우리 그 나라 기와는 요게 수키와고 요 밑에 있는 게 암키와죠. 암키와를 겹겹이 쌓아서 올리고 여기에 이제 수키와를 덮습니다. 그래서
마치 레고 조각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암수가 다르기 때문에 공률을 만들어내기가 아주 좋아요. 공률을 만들어내기가 아주 좋죠. 왜냐하면 마치 저기 작은 것들로 를 연결하면 큰 것들은 큰 직선은 곡선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 일본식 기와는 암수가 한 몸이기 때문에 직선을 못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틈이 벌어지면 외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비와 바람이 들이치게 되고 그러면 집이 빨리 상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공률을 못 만들어내요. 공률을 만들면 틈이 생기니까. 이 집도 뭐 꽤 오래된 집일 거예요. 지금 마루도 그 보면 우물마루고 집의 형식도 그렇고 뭐 인방도 없고 그다음에 이 바람과 햇볕이 지나가서 남긴 이 목재들의 그런 연질과 경질이 다른 세월의 흔적들을 보면 자세한 사진들이 있지만 되게 오랜 집이거든요. 100년 이상 된 집인데 그렇다면 이 집도 이제 지붕선에 공률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거든요. 근데 반듯한 게 기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후회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강판 기와도 공률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함석 기와도 공률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SM 기와도 공률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우리나라 기와를 썼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그때 그런 선택들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게 사용하기는 좋지만 우리 옛것의 멋을 좀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런 형태의 기와도 뭐 공률을 만들어낼 수 있어. 기술적인 부분이고 저는 잘 모르지만 부족한 소견에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집도 좀 깨끗하게 수리하고 해서 지자체에서 좀 수리를 깨끗하게 하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뭐 예술하시는 분들이 머무르면서 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글도 쓰고 집도 좀 보존하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집이 좀 오래 갈 수 있게 보호를 하면 좋을 텐데 물론 이제 집주인의 동의도 좀 필요하니까 그런 작업들이 쉽지는 않을 거긴 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은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집의 내부 사진입니다. 행랑채의 내부 사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의 가치죠. 좀 휘고 부족한 목재, 짧고 얇은 목재, 종류가 좀 다른 목재, 이 종류가 다른 목재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집을 이뤄가는 것. 이게 우리 민가에 담겨있는 옛 선조들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대부집은 고등 목재, 반듯한 목재, 춘향목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집을 짓지만 민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변에 널려 있는 것, 좀 부족한 것은 부족한 자리에 좋은 것은 부족한 것들이 의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처를 정해서 어우러짐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집들이 더 튼튼한 집이 되고 더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이런 것에 어떤 우리 인문학의 가치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 김갑순 가옥을 복원한 집인데요. 이 집이 사실은 기둥 몇 개 남아있는 집을 아주 실력 좋은, 제가 봤을 때 이 집을 수리한 목수가 실력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정성을 다하기도 하고. 그 집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 벽체가 서기 전에 기와만 올라간 상태의 집이죠. 이 집을 또 참 제가 재밌게 봤어요. 묵은 색깔, 어둡고 진한 색깔은 옛 고재고 깨끗하고 밝은 색의 목재는 신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이렇게 수리한 건데요. 하나 버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고재를 사용했고
고재를 최선을 다해 사용한 이후에 부족한 부분만 신재를 사용해서 집을 수리했거든요. 이 세 개의 조화, 그다음 옛 것과 새 것과 새 것의 조화, 그리고 굵은 것과 얇은 것의 조화. 그래서 저는 이 옛집 속에, 그리고 이 옛집을 고쳐가는 이 목수의 손길, 마음속에 어떤 인문학적 가치가 들어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계속 반복하게 되죠. 보아지도 웬만한 사람이 깎아서 넣었을 텐데 보아지도 지금 옛날 걸 그대로 사용을 했죠. 그런 인문학의 가치들이 바로 이 집 속에 들어있다, 바로 이 장면 속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집이에요. 전남에 있었던 집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좀 그 단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페인트 칠이 돼서 뭐랄까 집의 운치가 좀 떨어지는 면도 있었고, 저 같으면 이렇게 굵은 대들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맵시 있게 좀 깎아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뭐랄까 소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사용하기보다는 아까 봤던,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아까 삼칸집에서 봤던 그런 맵시 있는 장여받침, 그다음에 정성을 다한 보아지, 그리고 개평마을 한옥에서 봤던 그 집에 어울리는 장여와 기둥에 어울리는 맵시 있는 대들보, 그리고 이런 뭐랄까 기둥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뭐랄까 과시하지 않고, 과시를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적인 어떤 그런 충만함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 석가래도 이 소매거지한 석가래가 졌더라고요. 끝을 싹 맵시 있게 깎아낸 걸 소매거지라고 하는데, 소매거지를 했으면 더 예뻤겠죠. 옛날 집들은 대부분 다 소매거지를 합니다. 네. 경상도에는 이 국보급 한옥이 되게 많고, 또 그 잘 보존되어 있고, 진짜 아름다운 한옥이 많은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별로 없어요. 전라도 집은 또 일자집이 많고, 또 경상도나 충청도 이렇게 북부권으로 올라가면 이제 곡자집, 미음자집이 많은데, 이 전라도에 이런 일자집들이 별로 없죠. 안 남아 있죠. 이 집은 그 정읍에 있는 김명관 고택인데요. 김명관 고택 사랑채인데 아주 좋은 집입니다. 막 멋을 부리지도 않았고 소박하고 담백하게 지은 집이죠. 이 집에서 가장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집이 아니라 이 노돛돌입니다. 노돛돌. 저 같으면 이 노돛돌을 이렇게 모서리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돌더라도 이 대청마루 중앙에 딱 격식을 갖춰서 집 중앙으로 품위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노돛돌을 놨을 것 같은데, 이 노돛돌이 모서리를 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보기가 안 좋죠. 이게 저기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도 이 기둥 옆에 서서 초라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주인도 손님을 우아하게 맞이하고 손님도 우아하게 주인에게 방문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돛돌 넣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 집은 내부가 좋아요. 여기에도 지금 옛 석가래와 요즘 석가래가 이렇게 사용되었죠. 여기 석가래에다가 대패질을 다 넣습니다. 이게 선이 보이시죠? 대패질이 다 들어간 석가래들이, 옛 석가래들이 예쁩니다. 이런 석가래도 좀 들어가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잘 안 하니까 이걸 충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미량이라기보다는 충량이라는 부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 집들은 이 높낮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을 때 여기를 어떤 공률을 가진 목재로 해결해내느냐. 요즘 사람들 같으면 요즘 같으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목수들은 여기를 이렇게 반듯한 목재를 쓰고 여기 이제 뭔가를 받치거나 여기를 좀 높이거나, 아니면 뭐 여기를 이렇게 나란히 세운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거나 하면서 이 높낮이를 해결했을 텐데, 옛 목수들은 이 곡률에 맞는 나무를 찾는 거죠. 아마 나무를 보자마자 이 곡률에 대한 계산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 집들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높고 낮은 높낮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남원에 있는 몽심제죠. 아주 정말 이 좋은 집입니다. 집 자체도 좋지만 주인도 너무 그 가치관이 아름다우신 분이죠. 학교를 세워서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 결국 이 집을 원불교 재단에 그 희사해서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건물로 활용하게 했던 그런 집입니다. 터가 아주 아름답죠. 여기 앞에 있는 거북이 바위도 참 좋습니다. 집에 이런 것들도 이제 즐거움이죠. 배산 임수의 지형에서 그런 경사면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 경사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큰 막 그러니까 다듬서 큰 걸 쌓는 것보다 이런 작은 돌들을 촘촘히 쌓아가서 기단을 이뤄가는 모습이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 중에 아주 작은 돌은 나일 것 같고, 저 중에 큰 돌은 저의 은사님일 것 같고, 더 큰 돌은 또 나라를 지탱하는 동량들일 것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면 어떤 그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인문학적 가치관이 투영되기도 하고요. 중문입니다. 옛날 시조도 있죠. 중문나가 중문 앞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을 바라보니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래서 주초리 3대가 속였다는 그 중문입니다. 이 중문이 있는 집은 양반집이겠죠. 옛날 초라한 선비집들은, 초라한 서민들의 집들은 중문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중문들도 있고, 이 사랑채의 기둥은 육각형입니다. 아주 보기 드물어요. 꼭 구경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소매 인방이 없죠.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퇴보라고 하거든요. 퇴칸 위에 있는 보에서 퇴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퇴보의 결합 방식이 아주 재밌죠. 보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보머리를 밑에서 받치고 들어가고, 장여가 이제 들어가는, 도리가 들어가는 문선인가요? 여하튼 퇴보가 밑으로 들어가고 대들보가 이렇게 누르겠죠. 이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부재들이 이 속에서 지금 결합을 이루고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퇴보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퇴보를 결합하는 방식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데, 여기는 머리가 퇴보를 누르는 형태로 결합 방식이 되는데, 이 방식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 가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들이 되게 요즘에는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쓰는지 안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못 봤는데 이 집에는 이런 걸 썼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옛집을 보는 재미죠. 몽심제의 한 채입니다. 기둥 동바리를 좀 했죠. 이 받침대와 이 받침대가 다르죠. 저는 이 받침대의 모양이 예쁘거든요. 그럼 굳이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모양에 닮은 나무를 찾으러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모양이 비슷하게. 근데
이렇게 탁 질른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기다렸다가 목재를 찾아서 해주는 것도 좋죠. 손을 씻기 위한 것 같죠. 절구라기보다는 손을 씻기 위한 뭐 그런 용도의 수반인 것 같아요. 부엌이 있고, 부엌은 넓은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좀 달아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선반들이 있었겠죠. 부엌 얘기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 공간이에요. 옛날에는 아녀자들이 바깥 출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집에서 높은 다락, 창문을 달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고 해요. 이 다락 안쪽 공간입니다. 아까 보셨던 문이 이 문입니다. 다락마루죠. 다락마루. 우물마루입니다. 이렇게 마른 목걸이죠. 이 공간이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안온하고 조금 서럽기도 하고 조금은 쓸쓸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편안한, 아마 이 집의 대대로 안주인들이 이 공간에서 세상을 바라봤던 그 기운이 이 공간에 머물러서 이런 형태의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편안하지만 쓸쓸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의 억압된 삶의 모습이 반영된 공간 같기도 하고, 새로 고치면서 두꺼운 석가래를 썼는데요. 저는 이 두꺼운 석가래보다 얇은 오래된 석가래가 더 좋아요. 모든 게 다 굵고 곧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얇은 것, 휘어진 것이 아름다운 법도 있습니다. 이게 논산의 장군, 어떤 장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장군님 댁인데, 이 망화가 아니라 요게 이제 이렇게 처마를 가리고 있는 기와도 인상적이었고, 이 곡률이 또 인상적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수로거든요. 수로. 이 처마에서 떨어진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수로니까 개거, 숨어 있으면 암거 이러는데, 이 개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개구멍 같기도 한 곳으로 이렇게 쭉 흘러나가는. 이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제가 갔던 날. 이제 지금은 비가 조금 그친 상태인데, 이제 물이 떨어져서 이 개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 집을 보호하기 위한 이 노력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야, 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 수로를 만들었구나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망화라고 하죠. 도깨비입니다. 그 궁궐 건축에서는 잡상이 올라가죠. 처마에. 손오공과 을 비롯한 수호지의 주인공들이 이 처마 위에 놓이죠. 궁궐 건축은. 그래서 여기에는 이 귀신들, 너희들 같은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오공 등 수호지의 주인공들이 여기에서 이 집을 지키니 함부로 잡귀들은 범하지 말라라는 의도에서 이제 잡상을 놓는다면, 우리 민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귀면화라고 해야 되나요? 도깨비 형상의 기와인 망화를 올려서 액을 물리치는 액마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집은 전라남도에 있는 집이죠. 보기 드물어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멀리 있는 걸 찍어서 화면이 좀 흐리네요. 옛날 그 장승도 그렇고 망화도 그렇고 무섭지 않아요. 무섭게 해서 잡기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달래기 위해서, 한바탕 어울려줘서 놀기 위해서, 혹은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섭게 하지 않고 해학적으로 조형을 하죠. 장승이 그런 것처럼. 그게 우리나라 어떤 선비들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악귀가 아니라
잡기 이고 혼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달래서 돌아가게 하는, 왜 칠종칠금이라는 말도 있죠. 남만의 맹획이라는 제갈공명이 맹획을 잡을 때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 무섭게 해서 쫓아내고 혼내면 힘이 생기면 다시 쳐들어오거든요. 하지만 마음으로 위로하고 달래서 돌려보내면 감화되기 때문에 다시 공격하지 않죠. 그게 유연한 삶의 태도고 유연한 가치관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민가 건축물에도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툇마루가 넓고, 시간이 지금 좀 다 돼가서 조금 사진을, 계평마을에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우리 계평마을에 있는 요 아름다운 한옥에서부터 조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급하게 한옥들을 막 넘기는 것보다는 우리 강의가 1강이 더 늘어나더라도 조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보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 속에 제 가치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을 더하는 게 우리 강의를 더 윤택하게 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 천천히 쉬엄쉬엄 여기 있는 노돛돌 걷듯 이렇게 가겠습니다. 3강에서 뵙겠습니다.